어머니, 저희 명절에 제사 때려치우고 해외여행이나 가요. 며느라, 명절에 안 내려오면 안 되겠니? 나 좀 살자. 명절에 안 오면 안 되겠니? 며느리가 부담스러운 시어머니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명절의 아침은 언제나 차가운 물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박정자 씨에게 명절이란 달력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숙제 같은 것이었다. 60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요즘 들어 그 울타리가 자신을 가두는 창살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새벽 5시, 정자 씨는 욱신거리는 손목에 파스를 새로 붙이고 부엌으로 향했다. 가습을 위해서 기름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튀기 시작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동그랑땡 위로 정자 씨의 깊은 한숨이 내려앉았다. 거실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의 배경음악과 함께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 수진이었다. 정자 씨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수진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귤을 까먹으며 TV 속 화면에 몰입해 있었다. 3년 전 아들 용우가 수진을 데려왔을 때 정자 씨는 이제 이 고된 가사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수진에게 시댁은 머물다 가는 호텔이었고 시어머니인 정자 씨는 베테랑 서비스 요원에 불과했다. 수진아, 저는 내가 다 붙였는데 설거지가 좀 많구나. 이것 좀 같이 치워줄 수 있겠니? 정자 씨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여나 며느리가 서운해할까봐 심한 말을 못하는 그녀 특유의 배려가 섞인 말투였다. 그러나 수진의 대답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왔다. 아, 벌써 다 하셨어요? 역시 어머니는 손이 정말 빠르시다니까요. 용우 씨, 여보, 어머니가 설거지 좀 도와달래? 얼른 나와서 해. 안방에서 쉬고 있던 아들 용우가 머리를 긁으며 부스스하게 기어 나왔다. 아들의 피곤한 기색을 본 정자 씨의 마음이 금세 약해졌다. 아니다, 용우야.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마저 하마. 가서 더 자거라. 정자 씨는 결국 다시 고무장갑을 끼웠다. 수지는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다시 TV로 고개를 돌렸다. 부엌 한편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던 시누이 진이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직설적인 성격의 진이는 명절마다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속이 터질 것 같았다. 엄마, 저 언니는 진짜 양심이 있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해? 오빠는 왜 저러고 있고? 진이야, 관둬라. 명절에 큰 소리 나면 뭐하니? 내가 좀 더 움직이면 그만이지. 정자 씨는 딸의 팔을 잡으며 말렸다. 하지만 정자 씨의 거친 손마디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그런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 요즘은 반찬 가게 동그랑땡도 기가 막히게 잘 나온대요. 다음엔 사서 해요. 라는 무심한 말을 던졌다. 정자 씨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자신의 평생 공을 깎아내리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정자 씨가 바란 것은 거창한 보상이 아니었다. 그저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는 따뜻한 인정 한마디 혹은 묵묵히 곁에서 쟁반 하나라도 들어주는 성의였다. 하지만 수진에게 정자 씨의 노동은 당연한 배경음악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정자 씨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창밖을 보았다. 내 자식 귀에서 아들 손에 물 안 묻히려 노력했는데 정작 내 손은 이렇게 다트고 갈라졌구나. 어둠 속에서 정자 씨의 한숨이 깊어갔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번 명절이 끝나면 며느리 수진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그 결심이 불러올 나비 효과가 어떤 폭풍으로 돌아올지 정자 씨는 차마 짐작도 하지 못했다. 침묵으로 가득 찬 정자 씨의 부엌엔 이미 해묵은 갈등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정자 씨는 며느리 수진을 조용히 집 근처 카페로 불러냈다. 며칠간 고민하며 고른 단어들이 정자 씨의 입안에서 맴돌았다. 마주 앉은 수진은 여전히 화사하고 구김살 없는 얼굴이었다. 그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고 있자니 준비했던 모진 소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지만 정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으며 용기를 냈다. 수진아, 내가 오늘은 좀 진지하게 부탁 좀 하려고 부른 게다. 명절 때마다 나 혼자 부엌에 있는 게 이제는 몸도 마음도 참 많이 부치는구나. 용우도 너도 이제는 집안일을 조금씩만 나누어 맡아주면 안 되겠니? 정자 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60년 넘게 지켜온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건네는 간곡한 호소였다. 정자 씨는 며느리가 적어도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보이길 바랐다. 하지만 수진은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기다렸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다. 어머니,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 중이었어요. 매번 어머니 댁에서만 제사 지내니까 저희가 너무 편하게만 있는 것 같아서 죄송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음 명절 제사는 저희 집에서 지내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정자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제사를 가져가겠다니. 그것은 종가급은 아니더라도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정자 씨의 가슴속 응어리가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래, 수진이가 눈치는 없어도 마음은 착하구나. 정자 씨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지려던 찰나 수진이 덧붙인 작은 조건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다만 어머니, 제가 직장 다니느라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다른 나물이나 국 같은 건 제가 업체에 주문하든 어떻게든 다 해결할게요. 그런데 제사상에 꽂힌 생선찜이랑 튀김이잖아요? 그건 어머니 손맛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선이랑 튀김 딱 그 2가지만 해서 올라오시면 안 될까요? 수진은 마치 대단한 양보라도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정자 씨는 순간 멍해졌다. 제사 음식 중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시장을 보는 것부터 손질하고 튀겨내는 것까지 온종일 가스불 앞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생선과 튀김이었다. 사실상 제사 음식 노동의 80%를 그대로 정자 씨에게 넘기면서 생색은 본인이 내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수진아, 생선이랑 튀김이 얼마나 일이 많은데 그게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 아니니? 에이 어머니, 제가 다른 건 다 책임진다니까요. 어머니도 서울 저희 집 구경도 오실 겸해서 가볍게 오세요. 수진은 특유의 싹싹한 말투로 상황을 정리해버렸다. 정자 씨는 입을 뗐지만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장소라도 바뀌는 게 어디냐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명절 당일 새벽 정자 씨는 서울로 향하는 차 뒷칸에 거대한 아이스박스를 실었다. 며칠 전부터 수심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듯한 큼직한 조기를 사고 뜨거운 기름솥 앞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붙여낸 산더미 같은 튀김들이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래도 이번 명절은 며느리 집에서 대접받겠지라는 작은 희망이 그녀의 비타민이었다. 용우와 수진의 신혼집인 서울의 한 아파트. 정자 씨는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들고 낑낑대며 벨을 눌렀다. 인터폰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수진은 마중을 나오며 웃고 있었지만 정자 씨의 눈에는 다른 장면이 먼저 들어왔다.
수진은 문을 열면서 혹여나 시어머니가 번호를 볼까봐 한쪽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판을 꽉 가린 채 나머지 손으로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그 찰나의 순간 정자 씨의 심장이 툭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비밀번호를 그렇게까지 가릴 일인가? 내가 제 아들 집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몰래 들어올 도둑놈이라도 된다는 건가? 신발장을 넘어서자 거실에는 수진이 호언장담했던 정갈한 상차림 대신 유명 반찬 가게의 플라스틱 용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나물은 물이 빠져 흐물거렸고 국물은 식어 있었다. 정자 씨가 아이스박스에서 갓 튀겨온 고소한 튀김과 정성스럽게 찐 생선을 꺼내 놓자 그제야 제사상은 겨우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 용우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며 정자 씨의 어깨를 주물렀지만 정자 씨의 시선은 자꾸만 현관문을 향했다. 아까 비밀번호를 가리던 수진의 그 경계 어린 손동작이 가슴에 화인처럼 박혀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 뭘 그렇게 멍하니 계세요? 제사 지내고 얼른 술 한잔해요. 제가 좋은 술 준비해놨어요. 수진은 여전히 해맑았다. 하지만 정자 씨는 알 수 있었다. 오늘 이 집에서의 명절이 결코 순탄하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거실 한복판, 플라스틱 용기들 사이로 정자 씨의 한숨이 소리 없이 흩어졌다. 제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자 씨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준비해온 생선찜과 노란 튀김옷을 입은 전들이 상의 중심을 차지하자 그제야 썰렁하던 거실에 명절다운 온기가 도는 듯했다. 하지만 정자 씨의 마음은 여전히 현관문 앞 도어락에 머물러 있었다. 비밀번호를 가리던 며느리의 그 하얀 손. 그것은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향해 그어놓은 명확한 선처럼 느껴졌다. 제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음복 시간이 되자 수진의 태도는 눈에 띄게 대담해졌다. 평소 술을 즐긴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앞에 있는데도 수진은 제사주를 연거푸 들이켰다. 빈 잔이 채워질 때마다 수진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씩 높아졌고 얼굴에는 붉은 추기가 올라왔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요즘 누가 이렇게 힘들게 제사 지내요? 제 친구들은 다 지금 공황이래요. 인스타그램 보니까 다들 발리니 하와이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수진이 툭 던진 말에 젓가락질하던 용우의 손이 멈칫했다.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 진이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정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못 들은 척 나물만 씹었다. 그러나 술기운이 머리끝까지 오른 수진의 입은 멈출 줄 몰랐다. 진짜 조상 덕 본 자손들은 명절에 해외여행 가고 조상 덕 못 본 자손들만 모여서 전 부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가씨? 수진은 기어이 진이를 끌어들였다. 진이는 들고 있던 술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언니, 말이 좀 심하시네요. 조상 덕 못 봐서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언니 집까지 이 무거운 음식들 다 해서 오셨는데 그게 할 소리예요? 아니, 진희 씨. 내 말이 틀려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 나도 명절에 비행기 좀 타고 싶어서 그래요. 비행기. 수진은 깔깔거리며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정자 씨의 고막을 찢는 비명처럼 들렸다. 60년 세월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건사하며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제사상을 차려온 정자 씨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조상덕 못 본 자손. 그 말은 곧 정자 씨의 희생이 헛된 짓이었다는 낙인과 같았다. 언니, 적당히 좀 하세요. 엄마 앞에서 그게 무슨 무례예요? 오빠는 가만히 있을 거야? 진이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자 용우가 당황하며 수진의 팔을 잡았다. 수진아, 너 취했어. 들어가서 좀 자. 하지만 수진은 용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나 안 취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어머니도 속으로는 발리 가고 싶으시죠? 생선 찌고 튀김하는 거 지겨우시잖아요. 우리 내년부턴 제사 때려치우고 각자 여행이나 가요. 그 순간이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 밤잠을 설치던 박정자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며칠간 쌓였던 서운함, 비밀번호를 가리던 며느리의 손길, 그리고 자신의 삶을 조롱하는 듯한 취중 망언이 섞여 폭발했다. 그만해라. 정자 씨의 입에서 짐승의 포효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거실의 모든 소음이 단숨에 얼어붙었다. 정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앞에 놓인 밥상을 내려쳤다. 쾅! 그릇들이 요동치고 며느리가 그토록 칭송하던 배달 나물 용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수진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래, 나도 가고 싶다. 발리. 나도 비행기 탈 줄 알고 비행기 표 끊을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줄 아니? 이게 내 자식들 복 빌어주는 길인 줄 알았고 우리 가족 모여서 얼굴 한번 보는 게 내 낙인 줄 알았으니까 참은 게다. 정자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다. 그런데 며느리라는 아이는 시어머니가 도둑인 줄 알고 문 비번이나 가리고 있고 술 취해서는 조상덕이 있네 없네 떠들고. 그래, 내가 못난 조상이라 미안하다. 이놈의 집구석 나도 이제 안 할란다. 정자 씨는 그대로 가방을 낚아채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용우가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정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정자 씨의 뒷모습 위로 차가운 복도의 조명이 비쳤다. 평생을 참아온 댐이 무너진 자리에는 허무함과 분노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정자 씨가 아파트 복도로 뛰쳐나온 뒤 신혼집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바닥에 뒹구는 플라스틱 나물통과 엎어진 술잔. 수지는 시어머니의 포효에 놀라 술이 확 깬 듯 멍하니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다. 시누이 진이는 분함에 몸을 떨며 가방을 챙겼다. 언니, 진짜 실망이야.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 무거운 걸 들고 여기까지 왔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말은 못해. 진이마저 차갑게 문을 닫고 나가버리자 남겨진 용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울먹이는 수진을 거실 소파에 앉혔다. 수진아, 너 아까 그 비번 가린 거 그것 때문이라도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아니? 용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수진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이 시어머니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였을지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실 수진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최근 홍보대행사 업무가 몰리며 매일 같이 야근과 클라이언트의 갑질에 시달렸고 정신적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였다. 잘해보려던 제사 준비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 결국 배달 음식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용우 씨, 나 진짜 어머니 도둑 취급한 거 아니야. 알잖아. 나 그거.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을 뒤졌다. 수진이 꺼내온 것은 조그만 포스트잇 뭉치와 현관문에 붙이려다 만 메모지였다. 거기엔 투박한 글씨로 사랑하는 어머니, 환갑 축하드려요. 현관 비번은 어머니 생신이에요. 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 오시는 날 맞춰서 서프라이즈로 비번 바꾸고 문 앞에 이거 붙여두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어머니가 생각보다 일찍 오시는 바람에 아직 비번도 못 바꿨는데 메모지 붙인 거 들킬까봐 급하게 가린 건데 술기운에 말이 헛나와서 다 망쳐버렸어. 수지는 메모지를 가슴에 품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용우는 아내의 서툰 진심과 어머니의 깊은 상처 사이에서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자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시각 정자 씨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차가웠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결과가 고작 비밀번호를 가리는 경계와 조상덕 못 본 자손이라는 조롱뿐인가 싶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용우가 보낸 장문의 문자 메시지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수진이 준비했던 메모지와 함께 며느리가 그동안 회사에서 밤을 새우며 힘들게 일했던 스케줄표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용우의 메시지.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가 비번 가린 거 사실 엄마 생신 이벤트 해주려고 비번 바꾸려다 들킬까봐 당황해서 그랬대요. 애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조상덕 없다는 소리도 사실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이 원망스러워 한 소리지 엄마 원망한 거 아니에요. 수진이 지금 방에서 숨도 못 쉬고 울고만 있어요. 한 번만 손주 보는 셈 치고 다시 들어와 주시면 안 될까요? 정자 씨는 휴대폰 화면 속 어머니 생신이라는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며느리의 행동이 거부의 몸짓이 아니라 서툰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에 팽팽하게 당겨졌던 마음의 줄이 툭 하고 끊어졌다. 에구, 이 화상아, 말을 하지리. 그 미련한 소리를 왜 해서. 정자 씨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냈다. 여전히 속상하고 서운했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정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아파트동 입구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정자 씨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용우와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정자 씨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이번엔 본인이 직접 도어락 번호를 눌렀다. 며느리가 가리려 했던 그 번호, 자신의 생일 6자리를 한자 꾹꾹 눌렀다. 띠리링.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에서 튀어나온 수진이 정자 씨의 발치에 엎드렸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너무 미련해서. 정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쥐었다. 아직 화가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이 가련하고 서툰 아이를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정자 씨의 거친 손이 수진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바닥에서 흐느끼던 며느리의 온기가 정자 씨의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화가 나면 불같이 쏟아내고 끝낼 것을 평생을 참고 살다 보니 마음의 근육이 굳어버린 정자 씨였다. 하지만 며느리의 서툰 사과와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마주한 순간 60년 묵은 고집의 벽도 결국 무너져 내렸다. 일어나라. 바닥 차다. 술 먹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 정자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더 이상 날카롭지는 않았다. 용우가 얼른 다가와 두 사람을 부축해 일으켰다. 수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정자 씨의 안색을 살피며 연신 코를 훌쩍였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갈등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자 씨는 거실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진이 허겁지겁 도우려 하자 정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밀어냈다. 너는 가서 세수나 하고 오너라. 용우 너는 나 좀 도와라. 정자 씨는 아들과 함께 바닥을 닦고 흩어진 그릇들을 모았다. 잠시 후 세수를 하고 나온 수진이 정자 씨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자 씨는 아까 자기가 가져온 식어버린 생선찜을 가리켰다. 이거 다시 데워라. 그리고 아까 내가 맛있다고 한 그 국도 좀 끓이고. 제사는 지냈어도 밥은 제대로 먹어야 할 것 아니냐. 수진은 감격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가스불 앞에 섰다. 이번엔 용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내 곁에서 함께 냄비를 옮기고 수저를 놓았다. 정자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아까 며느리가 내뱉었던 발리니 비행기니 하는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한참 후 세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았다. 며느리가 정성껏 비록 데우기만 한 것이지만 차린 밥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정자 씨는 국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며느리를 빤히 바라보았다. 수진아, 너 아까 조상덕 본 집들은 발리 갔다고 했지? 어머니, 그거 제가 정말 취해서 제가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헛소리한 거예요. 죄송해요. 수진이 고개를 푹 숙이자 정자 씨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틀린 말은 아니더라. 나도 아까 벤치에 앉아 있는데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구나. 나도 가고 싶더라. 평생 이 냄새 나는 부엌대기 노름 말고 나도 남이 해준 밥 먹으면서 좋은 경치 보고 싶더라. 정자 씨의 말에 용우와 수진의 눈이 동그래졌다. 내년부턴 제사 너희 집에서 지내지 마라. 내 집에서도 안 지낼란다. 대신 그 돈 모아서 우리 다 같이 비행기 타자. 너희 시아버님도 살아생전 여행 한번 못 가보신 게 아닌데 사진 한 장 들고 우리 넷이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제사지 뭐가 제사겠니? 어머니, 정말요?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용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진작 엄마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내년 추석엔 제가 진짜 발리든 어디든 비행기 티켓 제일 좋은 걸로 끊을게요. 비행기 티켓보다 너희 둘이 싸우지 말고 잘 사는 게 내 조상덕이다. 수진이 너도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 비밀번호 가리고 사람 서운하게 하지 말고. 정자 씨의 뼈 있는 농담에 수진이 어머니하며 시어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정자 씨는 쑥스러운 듯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다. 창밖엔 어느새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예년 같으면 명절 끝자락엔 몸살 기운과 서운함만 남았겠지만 올해는 달랐다. 생선 냄새와 튀김 기름으로 범벅된 명절이었지만 그 끝엔 서로의 고단함을 인정해주는 가족의 온기가 남았다. 그해 추석 연휴, 공항 검색대 앞에 서 있는 정자 씨와 용우, 수진 그리고 진이는 가족 사진을 찍었다. 정자 씨의 손엔 화려한 여권 케이스가 들려있고 수진은 어머니의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다. 명절의 완성은 정갈하게 차려진 제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서툰 진심을 안아주는 용기였습니다. 박정자 씨는 이제 압력밥솥 소리 대신 비행기의 엔진 소리를 기다립니다. 조상의 덕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야기 끝. 이 가족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